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요즘은 길을 걷고 신호등을 건널 때도 스마트폰을 보기도 합니다.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한의원 치료실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침 맞는 시간 20분 정도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지 연신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해서 온 것인데도 잠시도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두질 못합니다. 그런데 침을 맞고 난 직후에 종종 침 맞은 데가 더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침을 맞은 채로 휴대폰을 보느라 목을 숙이거나 팔을 움직이는 등 자세를 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침이 휘어져 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꼭 휴대폰을 봐야 하는 걸까요? 그냥 좀 멍 때리면서 살면 안 되는 걸까요? 휴대폰이 분명 문명의 이기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우리 삶으로부터 여백을 철저히 빼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하철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릴 때도 커피가 나올 때까지도 우리는 강박적으로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이런 자투리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뭔가를 꼭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생산적으로 소모되는 시간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휴대폰으로 뭔가라도 하면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계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휴대폰으로 우리는 얼마나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걸까요? 또 이런 자투리 시간들이 휴대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과연 그냥 낭비되는 시간인 걸까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귀중한 여백은 아닐까요? 평소에는 일에 쫓겨 생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사색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묻어두었던 호기심과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닐까요? 저도 글을 많이 쓰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나 지식, 공부도 자산이 되겠죠.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멍 때릴 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운전 중이거나 환자가 없을 때 창밖을 내다보며 멍 때릴 때 등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나 식사 후에 아무 생각 없이 어슬렁 산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게 글쓰기 재료로 이어지는 거죠. 가수 김태원 씨가 작사 작곡한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뭔가 울림을 주는 명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은 그가 울적한 시절에 바람 쐬러 간 낚시터에서 순식간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멍 때리다가 만든 곡인 거죠. 이처럼 인류의 훌륭한 예술 작품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쥐어 짜서 나오기보다는 멍 때리는 순간 샘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천재들이라서 그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사회 규율이나 도덕, 상식, 윤리 등 원칙에 맞는 내용들만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매우 원초적이며 원시적이며 본능적인 내용은 모두 무의식이란 지하 공간에 평소엔 꽁꽁 가둬두게 됩니다. 그런데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결국은 무의식에 더 많이 존재합니다. 이걸 잘 끄집어내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는 의식의 경계와 감시가 강화되어서 무의식이 잘 떠올려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글이나 예술 작품 등 창작하는 사람들이 늦은 밤 시간이나 술을 좋아하게 되는 것도 다 이런 무의식과 관련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도 우리가 멍 때리는 순간에는 의식의 경계와 감시가 느슨해지는 거죠. 이때 무의식이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올라와서 멋진 아이디어와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멍 때리는 시간은 단지 허비되고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식의 경계나 통제를 풀어헤치고 무의식 속의 가장 효율적인 창조와 사색을 마주할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투리 시간을 조금은 느슨한 채로 내버려 두지를 못하고 인터넷 검색이나 동영상 시청 등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무의식이 의식 영역으로 넘어오질 못하게 됩니다. 지하실 창고의 문을 다시 꽁꽁 걸어 잠궈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너나 없이 창조적인 인재, 크리에이티브한 인재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창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존의 상식과 질서에 대한 파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기존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결코 창의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석 심리학 창시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를 한다는 것은 동시에 파괴를 한다는 뜻이다. 같은 정도의 어두움이 없이는 빛을 밝힐 수 없듯이 말이다. 우리는 종종 파괴는 없는 창조만을 바라지만 그것은 가능한 바람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자녀들을 좋은 인재로 키우고 싶다면서도 창조적인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로지 기존 질서를 어떻게 빨리 쫓아가나 그걸 벗어날까봐 노심초사 자녀들을 들들 볶기만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부모는 자신들의 불안 때문에 기존 질서를 벗어날까봐 두려운 겁니다. 환자 사례들을 한번 보실까요? 틱 장애로 내원한 초등학생 A군입니다. 원인은 헬리콥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개입하고 지시하는 거죠. A군은 이런 엄마가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숨막히겠죠.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엄마가 짜놓은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로봇이나 다를 바 없는 거죠. 이게 불안과 분노의 정서를 자극해서 신경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은 틱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A군은 우리 엄마는 빨리빨리라는 말밖에는 안 해요 라고 말합니다. A군에게는 신경 안정제가 아니라 삶의 여백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여백은 누가 없애고 있는 걸까요? 바로 헬리콥터 맘이죠. 하지만 헬리콥터 맘들은 자신이 아이를 위해서 지극히 희생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여백이라고는 없는 삶을 계속 유지시키려 애쓰는 거죠. 다음 사례는 중학생 B군입니다. 중1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엄마는 의대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2가 딱 되자 맨날 PC방으로 도망칩니다. 톰과 제리처럼 엄마는 잡으러 다니고 아이는 도망칩니다. 아이는 두통이 왔고 엄마는 폭식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B군의 초등학교 시절이 딱 A군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엄마가 B군을 계속 통제해 왔던 거죠. 그 덕분에 B군은 초등학생 때까지는 성적은 곧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확 달라진 거죠.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니까 성적은 뚝 떨어졌죠. 게다가 B군은 엄마에 대한 반발심이 강해졌습니다. 뭐든 자기 뜻대로 해본 게 없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의대를 가라는 건 엄마 생각이고 자신은 아무런 꿈이 없답니다. 아무것도 해보고 싶은 게 없답니다. 엄마한테서 매일 쫓기듯이 살다 보니 혼자 멍 때려가면서 넓은 여백 속에서 무슨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기회를 갖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런 경우 엄마들은 중2병이다, 사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이미 초등학교 시절부터 삶의 여백을 잃어버린 아이들의 마지막 몸부림일까요? 다음 사례는 우울증 때문에 내원한 20대 직장 여성 C양입니다. 명문대도 나왔고 좋은 기업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너무 힘들다며 우울증이 와버렸습니다. 보호자인 엄마는
지금껏 공부만 했지 자기 속옷 한번 빨아본 적이 없다. 지금도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데 매일같이 내가 가서 방 청소며 빨래며 다 대신해주고 있다. 동사무소나 은행 볼 일도 못 봐서 내가 대신 다 해줘야 된다. 두 집 살림을 하려니 내가 먼저 죽을 지경이다 라며 엄마가 푸념을 합니다. 상담 결과 C양은 의존형 인격이었습니다. 조금 어렵다 싶은 상황에 마주하면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거나 도전해보지 않고 그냥 피해버립니다. 지금껏 엄마가 잔소리 한 대로만 움직인 거죠.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자신이 스스로 고민해볼 기회를 갖지를 못한 겁니다. 이 친구는 만나라, 저 친구는 만나지 마라, 이런 것조차도 엄마가 대신 다 결정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도 했으니 이제 네가 스스로 다 알아서 하라는 게 엄마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이 세 환자는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자녀 수가 적다 보니 그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상당수의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점점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할까요? 틱장애 초등학생 A군에게는 신경안정제를 주고 두통을 호소하는 중학생 B군에게는 진통제를 주면 될까요? 또 우울증인 C양에겐 항우울제를 주면 되는 걸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분모는 바로 멍 때리는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 내버려 두고 자신이 갈증과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들이 없었던 거죠. 오로지 국영수 공부는 생산적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비생산적이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다 차단시켜버린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온 건 맞는데 부모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의식적인 영역의 노력만이 있었던 거죠. 대신 삶의 여백 속에서 무의식의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기회는 없었던 거죠. 이제 부모가 다 컸다고 이제 철 좀 들고 네가 알아서 다 하라라고 말하지만 지금 와서 살아왔던 방식을 통째로 바꾸기가 아이들도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국영수는 엄마나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의식의 영역에서 암기된 정보만으로 정답 찾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삶의 다양한 문제들은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수학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문제풀이 요령만 안다면 이건 사고의 힘이 좋아진 게 아니라 망가진 것이죠. 진짜 사고의 힘은 결국 얼마나 멍 때리는 시간이 충분했는가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색의 시간을 갖는 틈조차 주지 못하는 것이 요즘 헬리콥터 마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자식에 대한 애정이나 헌신으로 곧잘 포장됩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부모의 불안과 분노만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징글징글하게 심심하게 만드는 것도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좀 내 스스로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문득 생겨나야 공부든 일이든 성취 동기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엄마의 잔소리에 끌려서 가면 결국엔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 한계는 단순히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반의 중대한 삶의 문제로 확장이 됩니다. 이는 여백은 사치이자 낭비라는 시각 때문에 여백 없는 그림만을 그려온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멍 때리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